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8주차 10월 22일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2교시에서 길리건의 배려윤리 일정 부분 살펴보다가 잠시 마친 것 같고요. 한 사상가의 입장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주장이 비교적 대처점에 있는 그 다른 주장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조명해 보는 경우에 보다 간명한 이해가 쉬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콜버그 이론과 가지는 길리건 배려윤리의 결정적 차이점 살펴보면서 길리건 학습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선 길리건의 주장에 따르면 그 콜버그가 강조하는 권리와 정의의 윤리, 이것은 남성들에게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공정성과 평등을 중요시 여기는 추상적 원리의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죠. 이런 권리와 정의윤리 입장은 자아라든지 타인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자율성이나 분리 이런 것을 규정의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길리건 자신이 주장하는 따뜻한 배려와 책임감의 윤리, 배려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니까요. 이런 배려 윤리는 여성들에게서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이건 정의윤리가 추상적 원리 도덕성을 지향하는 것과 달리 도덕성에 대한 상황적인 해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배려윤리는 관계 속에서의 상호 의존성이라든지 애착, 그리고 따뜻한 배려, 여기에 기반을 둔 자아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개인들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자, 이게 기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리건에게 있어서 도덕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며 특수화된 것입니다. 정의윤리 이야기할 때 지금 콜버그를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그 콜버그에서 첫 번째 교시 정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개념 분류하면서 절차적 정의에서 제가 존 롤즈라고 하는 사상가를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 존 롤즈가 콜버그 방식 정의윤리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롤즈의 자유주의에 대한 반박 내지 비판으로 등장한 게 공동체주의나 덕윤리의 접근이잖아요. 그런 공동체주의나 덕윤리의 접근, 그것이 길리건의 배려윤리와 맥이 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롤즈 같은 경우에 정의의 원칙, 이것을 고안해내기 위한 가상적인 상황으로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걸 가정하잖아요. 원초적 입장. 이제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걸 쓰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삭제되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 내 성별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인종인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무사하고 보편적인 하나의 원리의 도덕성을 그런 정의의 원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롤즈가 주장했는데, 마이클 샌들과 같은 이제 공동체주의 대표자들이 이걸 비판하죠. 샌들이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라고 하는 글에서 도대체 롤즈가 말하는 원초적 입장 속에서 있는 무지의 베일을 쓴 환상적 개인은 어디에 있느냐, 현실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공평무사한 보편적 관점에서 도덕이라든지 정의 원칙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 없기 때문에 도덕적 자아라고 하는 건 그런 무지의 베일을 쓴 환상적인 개인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특수화된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얇은 자아가 아니라 두터운 자아라고도 표현합니다. 씬한 것이 아니라 띡한 것이다. 콜버그 같은 정의의 윤리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매우 얇게 피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따뜻한 배려의 윤리는 자아 자체를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특수화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 길리건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도덕적 주체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첫 번째 차이점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길리건 배려윤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특수한 위치를 잡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또한 특수한 위치의 자아를 자리 잡은 특수화된 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콜버그 같은 경우에 그 도덕적 주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최소한 그 관계상의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지만 이게 도덕성 자체에 유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이런 특수성은 도덕성에 관련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태도라든지 감정의 차원으로 환원되는 것이지 도덕과는 무관한 유의미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길리건 같은 경우 도덕적 행위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 또한 특수한 개인으로서 이해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도덕적 행위 또한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질 수 있겠죠. 이건 어떤 사람이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의 특성, 그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간혹 생활하다 보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날 전혀 다른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면 그 사람, 타인에 대한 이해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죠. 좀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라거나 집안의 문제, 내지 건강상의 문제, 이런 거 있다면 일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의 사람이라도 조금 차갑고 딱딱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게 특수화된 관계, 그 사람이 놓인 처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이점. 길리건은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행위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특수한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게 어려운 과제이고 이건 매우 특별한 도덕적 지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특수한 위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이건 일관된 그 사람의 성향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덕적 능력이라고 하면 요즘 그 지능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IQ 가지고만 지능지수 측정하진 않잖아요. MQ, 좀 도덕적인 지수라든지 아니면 EQ, 감성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지능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 지능과 같은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욕구, 그리고 이해관계, 복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따뜻한 배려나 감정이입, 동정심, 그리고 감정은 기본적으로 민감성과 관련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특수한 도덕적 지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길리건과 콜버그의 차이점 명확하게 드러나면서도 길리건의 배려윤리가 가지는 위상이 보다 정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교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르율리 처음 주장했던 길리건 거기서 바톤을 받아서 베르율리의 주장을 교육적인 측면에 이제 적용하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나딩스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 윤리라고 하는 게 윤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도덕 교육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길리건이 말했던 따뜻한 배려의 윤리, 이것을 어떻게 발달시키고 학습자들에게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명료한 도덕 교육의 방법, 나딩스라고 하는 인물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크게 4가지 정도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덕적 대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딩스 도덕교육,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교육의 방법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딩스 도덕교육 방법에 있는 논의에서 이 도덕적 대화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나딩스가 제기하고 있는 도덕적 대화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딩스는 도덕적 대화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에 있어서 형식 그리고 내용이라고 하는 2가지 관점에서 이 도덕적 대화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 한번 살펴볼까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대화는 교환보다는 대화의 상대자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대화가 단순히 인지적으로 정보의 교환에서만 그쳐서는 배려윤리 교육과 유의미한 연관을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남성들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 상대방한테서 이런 문제 상황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바로 교환적으로 해결하는 말만 하는 답변 방식은 배려윤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태, 이런 거 지지해주는 그런 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상대자들 서로가 각자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화 상대자와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대화가 바로 교환보다는 상대자의 초점을 맞추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 대화의 형식적인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내용의 측면에서도 도덕적 대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의 측면은 무엇인가? 도덕적 대화라는 건 도덕적 문제들을 개방적인 방식에서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건 물론 따뜻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개방적인 방식에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다 보면 따뜻한 감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개방적 방식.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그 교육의 주제로 다루는 것들이 굉장히 폭넓게 논의될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종교교육 실시할 때는 굉장히 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신이라든지 초월자, 종교교리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폭넓게 다루어 보아야 됩니다. 물론 이건 당연히 요즘 그렇게 하는 선생님은 안 계시겠지만 교사가 일방적으로 본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 학습자들에게 이제 주입하려고 하는 대화가 아니고요. 다양한 종교적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또 좀 자유롭게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들 가운데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성에 대해서도 학생들 수준에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과 자유롭게 논의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주제, 배려까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 같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랑.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주제, 희망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려움, 죽음, 증오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주제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유롭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주제들마저 어떻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승화해 나갈 것인가, 이걸 이제 도덕적 대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덕적 대화에 있어서 상호주관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게 나딩스의 주장인데요. 그 상호주관적 추론은 분석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분석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서 해결점을 찾는 데 좀 초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호주관적 추론은 이와는 달리 대화의 상대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요. 분석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정된 하나의 목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상호주관적 추론, 우리 도덕적 대화의 내용에서 개방적 방식의 토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정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분석적 추론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좀 토론 붙일 때 이기는 것을 위주로 하는 토론 대회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상호주관적 토론은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 서로가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방식을 찾기 위해서 함께 활동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에서 우리가 보통 디베이팅이라고 하는 대립 토의와도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도덕적 대화는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대화 참가하는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배려를 해줌과 동시에 여기에서 이끌어져 나오는 서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형식이라든지 내용적인 측면, 도덕적 대화에 맞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수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교사도 말을 할 수 있고 학습자들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뭐 질문하는 건 교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학습자들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서로 응답해 나가는 과정들, 이것이 모두 분석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호 주관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에서 대화가 이끌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배려 윤리 교육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실천 기회의 부여인데요. 도덕교육 방법과 관련해서 나딩스가 따뜻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천 기회 부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방법 중에서 특히 나딩스가 강조하는 대표적인 활동은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딩스는 학교가 정규 봉사활동 교육과정을 채택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제안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법률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중학교에서는 연간 15시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10시간 정도로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아마 이런 봉사활동 법적으로 이제 반드시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영역과 관련해서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인간 사이에서 배려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좀 따뜻한 배려라든지 이런 거 실천에 잘 옮기는 학생들 보면 어린 시절부터 애완동물들하고 긴밀한 유대관계, 감정적인 유대관계 느꼈던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동물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이런 것도 효과적이라고 나딩스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유기견 보호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죠. 충분히 우리가 실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는 인간과 연결될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는 동물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 좋을 것이다. 지금 나딩스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봉사활동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나딩스가 강조하는 건 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인들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따뜻한 배려를 촉진하기 위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활동 학습이라는 게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실에서만 하기에는 한정적이고 제한점이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로 나가는 게 그 결실을 거둘 수 있을 텐데, 지역사회 나가면 교사가 아닌 다른 성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잖아요. 요 성인들 또한 배려를 촉진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딩스가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교육 현장에서는 위기의식으로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도덕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교육만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있잖아요. 이것은 나딩스 입장에서는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교육자가 되어야 된다, 봉사활동을 강조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소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배려의 모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활동이 지금 교사가 학생 대상으로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교사 역할을 하는 성인이 학생들 대상으로 조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딩스 입장에서는 또래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봉사활동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학습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죠. 근데 보통 협동학습 하면서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학생들끼리 학습할 수도 있겠지만, 교실에 있는 학생들 보면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동원하는 방식은 성적 좋은 학생이 성적 좀 어려움 겪고 있는 학생을 도와주는 거, 이런 거 많이 활용하잖아요. 하지만 나딩스는 조금은 다른 흥미있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적다, 성적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만 얻게 되고 오히려 높은 성적 가지는 사람의 우월감만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는 학교급이 있잖아요. 상급 학교 그 학년의 성적 좀 어려움 가지고 있는 학생이 역시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하급 학년의 학생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교육적 시도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좀 어려운 친구 도와주는 멘토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급 학생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급 학생 도와주면서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가 훨씬 많을 것이다. 좀 혁신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흥미있는 시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실천기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확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확증을 정의해보자면 지금 PPT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교사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학생들이 지닌 최상의 동기로 귀인시켜주는 활동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평가와는 전혀 무관하게 단순히 점수로만 수치하는 그런 평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배려윤리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각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 이걸 교사가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특히 담임교사, 그리고 수업에 들어오는 교과교사들까지 중등에서는 교과교사들이 또 들어오니까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 개별적 학생 특징 파악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어떤 감정적인 측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다 파악해서 그 학생의 자아상에 맞는 최상의 그런 동기, 어떤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바람직하게 여기고 뿌듯해하느냐, 이쪽으로 귀인시켜주는 그런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기존 학교에서 학생들 평가하는 건 비판하겠고요. 사실 학생이 교사 평가하는 것보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상호 평가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
이게 오히려 수채화된 것보다 더 적절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장 형태로 이제 생활기록부에도 평가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게 이런 확증이라고 하는 교육적 개념에서 다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위협이라고 하면 이 주관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좀 잘못된 편견에 갇혀서 이 주관적 평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조심하는 교사의 노력이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가 학교 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학교도 하나의 관료 조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당되어 있는 목표 달성하는 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교장, 교감들이 평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 경영의 일정 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학교 경영이 이루어지는데요. 나딩스는 조금은 급진적인 제안을 합니다. 탈전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 경영 자체를 교사들에게 온전히 맡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학급 경영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겠죠. 학급 경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올바른 행동 주형화 해내기 위해서 그 규칙 위반에 대해서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상벌점제라든지 많이 활용해 왔잖아요. 그렇게 학급 경영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규칙이 중요한 건 하겠지만 단순히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선해서 바람직한 행동 방식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만드는데, 마치 콜버그가 후기에서 정의공동체 접근에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규칙 만드는 거 중요하다 말했던 것처럼 학급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학급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칙의 선정, 이것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길리건과 나딩스의 배려 윤리까지 잘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콜버그 인지 발달 이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입장 가운데 유력한 이론인 레스트 입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